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20대 초반 베이징 시청 홍보과 주무관입니다. 운 좋게도 베이징 명문대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시청에 입직했습니다. 그것도 시청 내부에서도 선망받는다는 핵심 요직 트랙. 흔히 말해 초엘리트 코스에 배정되었으니 제 주변 사람들은 누구나 너는 길이 탄탄대로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역시 늘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베이징 시청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주는 권위, 그리고 제가 속한 부서가 맡은 중요 프로젝트들을 보며 스스로를 앞으로 승진 가도가 보장된 인재라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중국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위대한 문명국이며 이웃 국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다 중국의 문화, 역사를 어정쩡하게 모방하거나 베껴간 나라들일 뿐이라는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과서나 주변 어른들이 한국은 사소한 문화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사실은 대부분 중국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걸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을 떠올리면 한복 입은 짝퉁, 동양인들, 역사를 멋대로 왜곡해서 영화로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에 뜻밖에도 제주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은 이렇습니다. 베이징 시청 내부 회의에서 해외 관광 동향을 파악하던 중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다시 많이 찾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비자를 받아 우르르 단체 관광을 가던 곳인데 코로나로 한동안 뜸하다가 이제 규제가 풀리니 다시 제주행이 뜬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하와이나 괌, 몰디브 같은 더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왜 하필 한국 제주도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문화와 역사를 베껴간 나라였고 별로 대단한 매력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상관은 장회의, 내가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직접 가서 조사해와라. 너 정도면 해외 일정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지시했고 결국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해외 출장이긴 하지만 베이징 시청 공무원 명함이 있으니 호텔도 준수한 곳을 잡아주겠지. 대충 보고서만 써오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면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출발 당일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라운지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줄곧 투덜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더 멋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제주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체로 5,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단체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몰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공항 소파 위에 신발을 신은 채 다리를 올려놓고 먹다 남은 과자를 바닥에 흘리고도 치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해외로 가는 비행기 탑승 대기 중이었습니다. 역시 어디에 가든 중국인들은 시끄럽습니다는 인식을 또 한 번 심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괜히 저까지 같은 부류로 보일까봐 언짢아졌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았는데 출발 전부터 단체 관광객 몇 명이 승무원을 불러서 자기네 자리가 창가 좌석이 맞느냐, 원하는 대로 앉으면 안 되느냐라고 항의하며 좌석을 이리저리 바꾸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중국인 또 민폐네라는 소리가 서양인 승객들 사이에서 슬쩍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닐까? 중국에서는 이런 게 일상적인 건데 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2시간가량의 비행 끝에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내에서부터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업무 차왔으니 빨리 보고 끝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낯선 공항, 낯선 언어, 그리고 제가 싫어하던 나라 한국의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러 이동하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어 헷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여권과 서류들을 꺼내 두고 혹시 까다로운 질문을 하면 어쩌지 하고 대비하고 있었는데 심사관은 제 여권을 스캔하더니 2, 3초 만에 스탬프를 꽝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중국어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끝이야? 뭔가 더 물어보거나 추가로 확인할 게 있지 않나? 베이징에서 출국할 때는 나름 절차가 길었는데 한국 심사는 너무 빠르고
별달리 저를 의심하거나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중국인이라 귀찮아서 빨리 보낸 건가 하는 황당한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수화물 수취대에 갔더니 주인 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캐리어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단체로 나오면서 어느 틈엔가 단체장이랑 헤어졌는지 화장실에 간 사이 짐만 나왔는지 어쨌든 한참 동안 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무도 집어가거나 치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공항 같았으면 공항 직원이 얼른 치워버리거나 혹은 누군가 슬쩍 가져가는 불상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직원이 주인 있으세요? 라고 몇 번 외치고 나서 주인이 안 나타나니 안내 데스크로 옮기는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별다른 불만도 욕설도 없이 참 차분했습니다. 중국이라면 아마 시끌벅적해졌을 텐데 하고 문득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상 저는 렌터카를 빌려 혼자 관광지들을 둘러보며 사진과 영상 등을 찍고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청 측에서 베이징 시청에서 오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안내 담당자를 배정해드리겠다.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굳이 안내를 받는다고? 전 혼자가 편한데 라고 생각했지만 시청과 도청이 교류 차원에서 하는 배려라고 하니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항 로비에서 김민수라는 40대 중반 남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제주도청 홍보팀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정도 중국어와 영어가 가능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서로 Hello, Nice to meet you 정도의 짧은 영어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중국어보다 영어가 편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아는 만큼 중국어를 쓸까요? 라며 배려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그나마 가능하다고 하여 대화를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때 중국어도 조금씩. 김민수 씨는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을 다시 많이 맞이하게 되어 기쁘긴 하지만 동시에 민원이 많아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광 프로그램과 명소, 그리고 갈등, 상황 등 전반을 보여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 화답했지만 솔직히 뭐하러 하루 종일 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하지 하고 귀찮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차량을 이용해 저를 숙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귀포 쪽 바닷가가 보이는 괜찮은 호텔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중국에서라면 예약 확인, 신원, 증명 등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법도 한데 여기서는 여권만 보여주자 체크인 완료라며 방키를 줬습니다. 직원이 간단하게 호텔 조식 시간, 편의시설 이용법 등을 영어로 알려줬습니다. 저는 살짝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지. 혹시 돈을 더 받으려고 나중에 무슨 추가 요금을 물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싫어하고 중국인을 더 싫어한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듣기도 했으니 괜히 경계심을 풀지 못했습니다. 방에 올라가서 짐을 풀고 다시 로비로 내려오자 김민수 씨가 오늘은 오후에 가벼운 관광지를 둘러보고 저녁 식사로 제주 음식을 맛보는 일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레스토랑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가운데 테이블을 여러 개 차지하고 앉아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사진을 찍고 먹다가 떨어뜨린 음식물을 바닥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스태프가 살짝 다가와서 조금만 소리를 낮춰 달라고 영어로 부탁하자 그중 한 사람이 우리가 손님이다. 왜 시끄럽다고 하느냐.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김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저를 다른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민폐 관광객이라는 인식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관광지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제주도의 상징적인 폭포, 도라르방이 있는 공원, 그리고 제주문화박물관 등을 소개했습니다. 도라르방을 보자 처음에는 이거 중국에 있는 무슨 석상 베낀 것 아닐까 라고 의심이 들었는데 안내문에 따르면 제주 고유의 신앙과 역사를 반영한 조각상이며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어딘가 비슷한 조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주만의 독특한 설화와 전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동안 한국 문화를 무조건 중국의 아류나 모방으로만 치부했던 게 사실일까? 라는 물음이 스쳐갔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한라산의 전망을 볼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차로 꽤 올라가야 했는데 중간중간 중국인 단체 관광버스들이 길가에 잔뜩 주차해 있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며
지정된 탐방로가 아니라 위험지역까지 넘어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그쪽은 출입 금지 구역이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려도 그들은 잠깐 사진 찍는데 뭐가 문제냐며 반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보며 저 정도 규칙 위반은 중국에서 흔하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환경보호니 뭐니 하는 건 한국 쪽이 훨씬 엄격하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오후 늦게 숙소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는 제주 시내도 구경하고 싶다. 야시장 같은 곳에서 뭔가 먹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좋다. 그러면 저녁에 시내 쪽으로 가보자고 안내해 줬는데 그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시장 골목, 노점들이 즐비하고 한자로 된 간판도 여기저기 보여서 중국인들에게는 꽤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길거리 음식을 사 먹으려 노점을 찾았는데 주인이 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충 3,000원이면 15위안 정도 되니 저는 약간 비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흥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영어와 손짓을 섞으며 too expensive, 2,000원, 오케이 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노점 주인은 당황스러워하며 여긴 정가 판매라 흥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시장이냐, 중국에서는 당연히 흥정하는데 라며 약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김민수 씨가 달려와 장웨이님, 한국은 시장이라도 흥정 문화가 거의 없다. 그냥 표시된 가격대로 사야 한다고 만류했습니다. 주변 한국인 행인들이 중국인인가 보네. 저렇게 흥정하려고 우기는 경우 많다더라라고 수군거리는 기색이 보였고 노점 주인은 어이없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순간 엄청 창피해져서 오케이, I'll pay 3,000원이라며 돈을 냈고 머리를 조아리듯 사과했습니다. 노점 주인도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사과하자 살짝 안도한 듯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중국에서 당연한 방식도 다른 나라에선 민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크게 체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수 씨가 오늘은 도청에 회의가 있어서 대신 다른 직원이 동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고 시간에 맞춰 도청 건물을 찾았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을 보는데 벽에 붙은 각종 자료 중 중국인 관광객 비매너 살해하는 큼지막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에는 무단 침입,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숙소 비품 파손, 편의점 물건 함부로 뜯어보기, 식당 내 불법 흡연, 해안가 쓰레기 투기, 그리고 무인 카페에서 컵을 들고 그냥 가버린다거나 편의점에서 일부 사람이 보리를 내부가 아닌 구석에 보는 등 온갖 사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외 관광지 앞에서 휴대용 버너로 식사를 하다 주변에 불을 낼 뻔한 사례, 무단횡단으로 교통, 마비 유발 같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왜 이렇게 우리 중국인을 나쁘게만 묘사하는 문서가 붙어 있지 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어제 제가 시장에서 보인 행동이나 레스토랑에서 난장판을 버리는 모습도 떠오르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 제가 출국하기 전 친구들이 보내준 메시지들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한다. 절대 웃으면서 속으론 욕한다 이런 말을 떠올리니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은 중국인들이 먼저 무례하게 행동하고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장면이 훨씬 많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들어가니 이미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저를 동석자로 잠깐 앉게 해주었는데 여기저기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니 경제적으로는 좋지만 민원도 너무 많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럼 우리 중국인이 돈을 써주는데 왜 이렇게 문제 삼지 하고 발끈할 뻔하다가 어제 본 문서와 장면들이 떠오르니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가 죄송하지만 비매너 사례가 너무 자주 발생해서 고민이 많다. 물론 좋은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지만 안 좋은 케이스가 심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이날 오후 도청 홍보팀의 또 다른 직원인 이소라 씨와 함께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게 되었습니다. 이소라 씨는 30대 후반쯤으로 영어를 매우 잘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해안도로 경치가 최고일 거예요. 중간중간 유명 포인트에 차를 세우고 구경합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말로 해안 풍경은 멋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지대가 어우러져 사진 찍기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변가에 내려보니 차박 자동차에서 숙박이나 캠핑을 하러 온 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 중국인으로 보이는 무리들이 자리를 떠난 흔적을 보니 온갖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컵, 과자 봉지, 술병, 바비큐 용 숯 찌꺼기 등. 이소라 씨는 한숨을 쉬며
이런 쓰레기 투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제주 환경부가 단속해도 한국어를 못 알아듣겠다며 뻔뻔하게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조심스럽게 경고하면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그래도 어쨌든 관광객이 돈을 쓰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쓰레기는 치우면 될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돈을 많이 쓰면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결국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관에서 감당하고 상인들도 이득을 보니 서로 윈윈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소라 씨는 물론 관광 수입은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안과 숲,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관광 매력도 잃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단속이 제대로 안 되면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뒤따르고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해안도로를 한 바퀴 돈 뒤 저녁 식사를 하러 다시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작은 왕복 2차선 도로가 나타났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거의 없었기에 중국에서라면 그냥 슬쩍 건너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블록에서 슬그머니 내려섰습니다. 이소라 씨가 wait.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라고 말렸지만 저는 차도 안 오는데 그냥 건너면 되죠. 중국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멈춰 서더니 창문을 열고 Sir, it's a red light. Please follow the signal.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니, 차도 없는데 라고 해봤지만 경찰관은 규칙은 규칙이다. 위험하니 돌아가라는 식으로 단호했습니다. 이소라 씨가 다가와 여기서는 이런 무단횡단을 꽤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이 또 중국인 무단횡단이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창피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기분이 뒤숭숭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 정도면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한국은 지나치게 엄격하네라고 투덜거리다가 동시에 여긴 이런 원칙이 있으니 사고도 적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로비가 무척 혼잡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체크인을 하느라 프런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부재한 듯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저를 발견하곤 당신 중국인 아니냐? 우리 좀 도와달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난처했지만 일단 프런트 직원에게 영어로 이분들이 단체 체크인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꼬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방 배정이 달리 되어 있어서 호텔 측에서 대체 방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중 몇 명이 왜 이렇게 늑장 부리냐,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해서 일부러 방을 안 주는 것 아니냐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 지금 호텔 측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라며 중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단 방 하나부터 내놔라. 우리부터 들어가 쉬겠다. 나머지는 나중에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단체 가이드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추가 직원까지 불러 수십 분 만에 겨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체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역시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차별하네라고 불만스럽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듣고 있자니 착잡했습니다. 다음 날 도청 사무실에서 김민수 씨와 이소라 씨 그리고 환경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모여 제 질문 사항과 자료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의 목적은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여러 장단점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베이징 시청 측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먼저 중국인 관광객이 주는 경제적 효과는 당연히 크다. 하지만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이 겪는 피해도 적지 않다. 불법 건물, 무단 쓰레기 투기, 민폐 행위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갈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소라 씨는 언어 장벽에다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 한국 측에서 안내와 제재를 해도 우리를 무시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다. 또 불법 숙박 알선, 불량 택시, 면세점, 주변 사기 행위 등 얌체 업자들이 덤벼들어 문제를 키운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차라리 중국인 단체 관광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환경 담당 공무원이 제주의 경제 구조상 관광산업 비중이 너무 커서 특정 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건전한 관광객도 함께 맞게 되니 역효과가 난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도 무조건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문제 행위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해외여행 에티켓을 강력히 지도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중국 내에서 그런 캠페인이 그리 엄격히 작동하진 않습니다. 돈을 쓰면 장땡이라는 풍조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죠. 오후 일정으로 제주 민속촌 방문이 있었습니다. 전통 가옥과 생활 도구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 저는 솔직히 이런 전통 문화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보고서에 자료를 담기 위해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중국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어 해설사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중국어 통역이 곁들여졌습니다. 해설사는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고 이 가옥 구조나 풍습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제주 고유의 환경에서 태동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단체 중 한 사람이 중국이 준 문화를 가져다 쓴 것 아니냐? 옛날에 중국이 너희한테 조공을 주고받을 때 이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줬다는 말도 있는데라고 따지는 듯 했습니다. 해설사는 당황하며 물론 과거 교류가 있었지만 이 생활양식 자체는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해 온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던 저는 묘하게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도 결국 중국 문화를 조금씩 변형한 것뿐이라고 치부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제주만의 지형과 해양 환경, 자연 조건이 만든 독특함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조건 중국이 원조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제주 근처의 작은 섬 우도에 간다고 했습니다. 배로 15분쯤 들어가는 곳인데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다고 이소라 씨가 적극 권했습니다. 표를 사기 위해 터미널에 줄을 섰는데 앞쪽에 중국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체 표를 한꺼번에 사려는지 시간이 꽤 걸렸고 줄도 잘 정돈이 안 되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노인이 다리가 아프니 제가 먼저 앞으로 가겠다고 새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중국어로 난 다리가 아프다니까 양보해달라고 소리치는데 뒤에서 다른 중국인들이 우리도 다 중국인이다. 그러려면 장애인 우선 창구가 있는데 거기로 가라. 이렇게 무작정 새치기 하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소라 씨가 다가가 영어로 장애인 우선 창구가 있으니 안내해 주겠다고 했지만 노인은 못 알아듣고 그냥 앞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내 고성이 오갔고 결국 관계자가 달려와 중재했습니다. 배에 올라타니 좌석은 자유롭게 앉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국인 단체가 줄지어 들어오면서 빈 좌석 몇 개를 짐으로 점령하고 다른 사람이 못 앉게 막았습니다. 이소라 씨가 Excuse me, please move your bags. Seats are for everyone이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그들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여기 앉으려는 분들이 계시니 짐은 치워달라고 말했더니 우리끼리 앉을 자리 확보하는 건데 너나 신경 쓰지 말라라고 불쾌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변 한국인 승객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선원 한 분이 방송으로 짐은 바닥이나 선반에 놓아달라고 안내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치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참 이러니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씁쓸했습니다. 우도는 작은 섬이지만 경치가 뛰어나 해안 절벽과 산호해변이 유명했습니다. 전기차나 스쿠터를 빌려 한 바퀴 도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걸어다니며 천천히 풍광을 즐겼습니다. 햇살이 좋아 사진이 잘 나왔고 이소라 씨도 여러 포인트를 소개해 줬습니다. 문제는 절벽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출입 금지라는 경고 팻말이 큼직하게 서 있었는데 중국인 몇 명이 조금만 넘어가면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서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이소라 씨가 위험하고 금지된 구역이라고 말려도 그들은 우리 책임이니 괜찮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결국 그중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 바위 아래로 미끄러졌고 다리를 살짝 다쳐 병원까지는 아니지만 섬에 응급실을 다녀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안전 울타리를 제대로 치지 않았냐. 시설이 부실하다며 한국을 탓했습니다. 저는 분명 금지 표지판이 있고 위험하다고 알려줬는데도 넘은 건 자기들인데 라는 생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도 일정을 마치고 메인 섬으로 돌아온 뒤 저녁 식사 전에 잠시 편의점을 들렀습니다. 뭔가 간단한 음료라도 살까 싶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또 황당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무리로 보이는 청년 두세 명이 랩으로 포장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이리저리 꺼내서 확인만 해보고 제대로 다시 진열장에 넣지도 않고 흐트러뜨려 놨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Please put them back neatly if you don't want to buy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무시하고 그냥 휙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포장지가 굴러다녔고 직원은 어이없어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처에는 무인 카페가 있었습니다. 셀프로 결제하고 음료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소라 씨가 제주엔 요즘 이런 무인 카페가 많아요. 인건비 절약도 하고 관광객이 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 누군가가 이미 사용한 컵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갔고 테이블 위에는 사탕 껍질, 휴지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몇몇 중국인 관광객들이 원두 커피 머신 옆에서 컵 몇 개를 추가로 챙겨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왜 컵을 가져가지? 싶어 유심히 보니 아예 집에 가져가 쓰려는 듯했습니다. 분명 벽에 컵 반출 금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컵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소라 씨는 이런 일이 잦아서 문제예요. 무인 결제기에 돈을 제대로 안 내고 가거나 컵이나 물품을 슬쩍 가져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중국인들 사례가 자주 보고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민망했습니다. 어쩌면 중국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빈도가 높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법과 규칙을 지키는 중국인도 많겠지만 제가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며 목격한 건 죄다 무질서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소라 씨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려줬습니다. 며칠 전 한라산 입구 근처 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너와 냄비를 꺼내 끓여 먹고 식사를 마치고 남은 쓰레기를 전부 주변에 버리고 가서 문제가 됐어요. 불법 취사 자체도 위험하지만 쓰레기는 왜 또 그냥 두고 가는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길가에서 버너로 요리한다고요? 했더니 이소라 씨가 실제로 사진과 영상 제보가 많다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파라솔에 휴대용 버너, 그리고 재떨이를 구석에 던져두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소라 씨는 심지어 몰래 술까지 마시고 주변에 두고 간 소주병으로 인해 사고 위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제 안에는 그래도 이들이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김민수 씨를 통해 처음 접했을 때처럼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가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김민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신다고 들었는데 저녁 때 잠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괜찮아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노트북을 열어 몇 가지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들은 중국인에 의한 불법 토지 매입 문제, 외국인 투자 명목으로 제주 땅을 사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례, 현지인과의 갈등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일정 절차를 밟으면 부동산을 사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이니까요. 하지만 그걸 악용해서 신고도 없이 무단 증축을 하고 시끄럽게 파티를 벌이며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일도 있습니다. 중국인만의 문제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통계상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중국 안에서도 비슷하게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듯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어떤 지역민들은 차라리 중국인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 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무시할 순 없기에 도청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 같은 베이징 시청 담당자와 교류하며 조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카페 밖 로비에서 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중국인 가족이 체크인을 하다가 왜 방이 생각보다 좁으냐, 아이가 있으니 더 넓은 방을 줘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이 미리 예약한 방 타입이 이것밖에 없다고 설명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달려와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요금을 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도 그들은 우린 추가 비용 같은 거 낼 생각 없다. 애가 있는데 좀 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따지다가 호텔 측과 대치했습니다. 김민수 씨와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씁쓸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제주 해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통 잠수복을 입고 얕은 바다에서 조개나 해산물을 살짝 채취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안전교육을 받고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해녀분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현지 해녀 선생님이 한국어로 어린 전복이나 소라는 절대 따면 안 된다. 잘 알아야 할 것들이니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통역 봉사자가 중국어로도 안내했는데 어느 중국인 체험자가 갑자기 그럼 이런 걸 많이 따서 팔면 돈이 되겠네 라며 호기심을 보이더니
막 금지 구역의 전복을 따려고 했습니다. 해녀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 달려와 No, no, don't do that 하고 큰 소리로 말렸습니다. 그 중국인 체험자는 오히려 왜 안 되느냐. 제가 체험비 냈으니 제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바다가 전부 너희 소유냐? 고 항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껏 긴장했는데 결국 안전요원이 와서 체험 종료를 선언하고 그를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국인 입장에서 해외에서 돈 쓰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체험이 끝날 무렵 해녀 선생님이 저를 보며 뭐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역해주는 분이 중국인들도 이런 문화의 소중함을 알아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뭐라 해도 이렇게 바다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바다가 황폐해지면 다 같이 손해니까요 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엔 제주 올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섬 전역에 코스가 이어져 있어 자연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도보 여행길입니다. 걸으면서 바다, 숲, 돌담, 마을 풍경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중간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 이소라 씨가 아는 60대 후반 할머니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대화를 엿들었는데 할머니는 또 중국인들이 몰려온다고 하더라. 예전에도 한 번 심하게 몰려와 난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조용했다가 또 이런다. 우리도 장사가 되니까 좋긴 한데 너무 요란스러워서 걱정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집 땅에 중국인이 불법 건물을 지어 시끄러운 파티를 했는데 신고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결국엔 주인이 바뀐 것 같지만 또 어떤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냥 주민들끼리는 포기하고 산다는 말에 저는 씁쓸해졌습니다. 베이징 시청에서도 비슷하게 민원이 접수되어도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며 넘기던 경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귀국 전날 김민수 씨가 마지막 저녁이니 제주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이야기 좀 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해산물과 흑돼지가 나왔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느낀 걸 솔직히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한국, 특히 제주도를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배운 대로 한국은 중국 역사와 문화를 훔쳐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내보니 이곳 문화나 자연,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독자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중국인들이 민폐를 끼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물론 돈을 쓰긴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갈등과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중국인을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매너를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례가 하도 눈에 띄니 주민들이 지치고 한국인들도 중국 관광객은 골칫덩어리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라고 했습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이 내용을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차별한다고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많다는 걸 알리려고요라고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정말로 그런 계기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서로가 존중하면서 발전해야 오래 지속될 테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비행기 시간이 되기 전 잠깐 면세점에 들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입구부터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보였고 명품 브랜드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간단한 초콜릿이나 제주 특산품만 사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브랜드 매장에서 어떤 중국인 단체가 직원에게 왜 재고가 없느냐, 빨리 창고에서 가져와라, 우리한테 먼저 팔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죄송하지만 재고가 떨어져서 기다리셔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그들은 지금 당장 달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불편해하며 다른 매장으로 피했고 결국 보안 요원이 와서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가 처음 시장에서 흥정하려고 우겼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겠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돈을 들고 있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 이미지는 우리가 잃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도 이런 문제 상황을 매번 겪으니 마음고생이 심할 테다. 공항 게이트로 향하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없이는 안 돌아갈 거지라며 거들먹거린 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광산업에서 중국인 소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국인들이 왕이다, 돈을 쓰니 모든 걸 참아라 하는 주장을 정당화하진 못한다는 걸 이번 출장에서 여러 차례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에는 한국 본토 관광객이나 일본 동남아 서양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조용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만 없으면 제주도가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령 경제적 타격이 있다고 해도 수많은 민폐와 갈등, 환경 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인 관광객만 바라봐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니 좌석 주변에 또 몇몇 중국인 단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한국, 특히 제주도는 생각보다 훨씬 성숙하고 풍요로운 곳이었고, 거기에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는 분명 여행을 즐겁게 즐기고 예의를 지키는 이들도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민폐 관광객들이 이미 제주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전부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민수 씨나 이소라 씨는 제게 친절했고, 문제 상황이 생겨도 최대한 이해하려 했습니다. 환경부나 도청 직원들도 우리가 중국인을 적대해서는 안 된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제가 떠나온 베이징 시청과 비교해도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며칠 뒤 베이징 시청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제주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라는 가제로 페이지가 훌쩍 넘는 분량을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찍어둔 사진, 영상 자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흥정소동, 무단횡단, 편의점과 무인 카페 진상 목격, 관광지 절벽 침범, 쓰레기 투기, 호텔 체크인 대란, 정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주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중국인이 해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민낯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질서의식, 환경보호, 주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제주도가 서로 윈윈하려면 저는 돈 쓰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규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상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국 편만 들고 온 것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고 목격한 사실이며 적어도 제가 제주도에서 느낀 진실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혹시라도 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전 과거처럼 문화 도둑 운운하며 무시하진 못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은 어차피 우리 역사 빌려간 나라라며 무시했겠지만 이제 그런 말을 쉽게 못합니다. 제가 직접 몸으로 겪은 사실이니까요.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여행은 내 안의 편견을 깨러 떠나는 것이라는 명언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짧은 며칠 만에 제 사고방식의 상당 부분이 흔들렸으니 그 말이 실감납니다. 이 수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돈 내고 하는 여행이니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 사회를 이루는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그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 이번 제주도 출장은 바로 그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